중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복복자를 뒤집어서 문 앞에 붙여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복자를 다오프라고 하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복이 뒤집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글자가 복이 온다라는 뜻의 다오프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복이 온다라는 의미로 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놓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풍습이 오늘 이야기할 인물 때문에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주원장의 아내이자 마왕우라고 불렸던 효자고왕후입니다. 그녀는 당시 귀족들의 풍습이던 전족을 하지 않아서 발이 큰 걸로 유명했는데요. 어느 날 주원장은 마왕후의 발이 크다며 그녀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격분한 주원장은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라 명했고, 마침내 범인은 문 앞에 복자를 거꾸로 써놓은 집에 사는 사람인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왕후는 사람들을 시켜 백성들의 모든 집 앞에 복자를 거꾸로 써놓게 했고, 범인을 잡으러 간 병사들은 어떤 집인지 몰라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황궁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하죠. 마왕후는 혹시 고작 발 크기를 놀렸던 것 때문에 백성이 남편에게 죽임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백성들이 마왕후의 어진 마음에 감사해 이후 거꾸로 쓴 복자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풍습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왕후는 숙청의 달인이던 주원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살육을 싫어하고 백성들에게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녀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국모로 불리는 인물이자 남편 주원장이 황제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했던 킹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황제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옳은 조언을 해주며 주원장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녀는 1332년 안희성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마수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공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원래 장사를 했었지만 먹고 살기 힘든 궁핍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마공은 원나라 말기 홍건적 장수이던 곽자흥과 절친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마공이 이른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곽자흥은 마공의 딸이던 마수영을 수양딸로 삼아 키워주었던 것이죠. 마수영은 어렸을 적부터 글씨를 깨우치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 엄청 똑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품도 따뜻하고 인자해 곽자흥은 그런 마수영을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그녀가 21살이 되었을 때 곽자흥은 부하였던 주원장과 마수영을 짝지어줬는데, 곽자흥이 왜 자신이 아끼던 양녀인 마수영을 쥐뿔도 없고 탁발승 출신에 심지어 천연두까지 알아서 얼굴 상태도 좋지 않았던 주원장과 결혼시켰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곽자흥은 자신의 부하이던 주원장에게 뭔가 특별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걸 느껴서 사위로 삼았다는 설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주원장의 뛰어난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사위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결혼을 한 둘은 굉장히 금슬이 좋았고 그렇게 오남 이녀의 자식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열심히 주원장에 내조를 하게 되는데요. 곽자흥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주원장을 굉장히 의심하기도 했는데, 마수영이 곽자흥을 설득한 덕에 주원장은 곽자흥의 신임을 얻게 되기도 했죠. 그런 주원장을 시기한 곽자흥의 아들 둘은 주원장에게 누명을 씌워 결국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이때 마수영은 옷 속에 전병을 숨겨 감옥으로 찾아가 주원장에게 먹으라며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수영의 양어머니는 곽자흥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고, 이에 분노한 곽자흥은 두 아들을 처벌했으며 주원장은 겨우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녀는 주원장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을 만큼 명나라 건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긴 했던 것입니다. 이후 주원장이 반란군의 수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요. 자신은 배를 골마도 항상 말린 고기를 준비해 주원장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해서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옷과 신발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심지어 강력한 세력이던 진우량과 결전을 벌이기 직전에는 자신이 들고 있던 금은 보화들을 다 팔아서 군사들에게 나눠주며 위로를 하는 등 내조의 여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조가 있었던 덕분인지 주원장은 수많은 군벌들을 물리치고 1368년에는 원나라까지 무너뜨린 뒤 명나라를 건국해 자신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이때 마수영도 명나라의 초대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갔고,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땐 자신도 형편없는 반찬만을 먹으며 백성들의 힘든 생활을 같이 느끼고 있었죠. 또한 과거부터 해오던 옷을 짓는 작업을 계속해 이젠 후궁들과 공주들을 불러 함께 옷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옷들은 직접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선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왕후는 남을 못 믿고 다혈질적이며 성격이 괴랄맞던 남편에게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중국 대륙을 평정하는 과정 중에도 항상 살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그렇게 폭군이던 주원장은 그녀의 조언은 항상 잘 따랐다고 하죠. 젊었을 적부터 여러 번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함께 개고생했던 마왕후에게 주원장은 항상 고마워했으며 그 덕분에 그녀를 무척이나 아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엔 이런 일화도 있었는데요. 당시 귀족의 여인들은 전족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전족은 어렸을 때부터 발을 꽁꽁 싸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여 억지로 작은 발을 만들던 그런 악습이었죠.
그런데 귀족이 아니었던 마왕우는 전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발은 큰 편이었으며 이로 인해 큰발 마왕우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크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녀의 신분이 천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었죠. 주원장과 마왕우가 결혼하고 난 첫날 밤에 주원장이 마왕우의 발을 보고 발이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왕우는 주원장에게 나도 당신의 못생긴 얼굴을 좋아하니 당신도 나의 발을 좋아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또한 한 번은 마왕우의 큰 발을 조롱하는 그림이 도성 내에 붙었는데 주원장이 이를 보고 격분해 그림 앞에서 낄낄대며 웃고 있던 백성들을 모조리 붙잡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마왕우는 제가 발이 큰 건 사실이니 고작 그런 일로 처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 주원장도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하죠. 어쨌든 마왕우는 자식들의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들 5명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켰지만 막내인 주숙이 가장 큰 말썽쟁이였죠. 이에 그녀는 후궁인 귀비 강씨에게 주숙을 감독하라 명했고 만약 주숙이 잘못했을 때는 자신의 배옥과 매를 이용해 호되게 야단치라고까지 했으며 그렇게 했던 덕분에 이후 주숙도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왕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주원장이 무자비하게 신하들을 숙청하는 것을 그녀가 막아냈던 것이죠. 당시 주원장은 가장 천한 신분에서 황제까지 올랐다 보니 그 전부터 귀족이었던 사대부들은 그를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자신의 심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얄짤없이 모조리 죽여버렸는데요. 심지어 숙청 과정도 엄청나게 잔혹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의 잔인한 숙청들을 막은 사람이 바로 마왕우였던 것이죠. 무분별하게 숙청을 감행하기 시작하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그 누구도 눈 돌아간 주원장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때 마왕우가 나서서 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끔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마왕우라고 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아내로서 남편의 폭주를 막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설득을 하면 열받아서 길길이 날뛰던 주원장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하들을 용서해 주기도 했으며 그녀 덕에 수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태자 주표의 스승이던 대학자 송념도 그녀가 살려준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송념은 호유영의 옥사에 연루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마왕우는 송념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알고 주원장을 찾아가 송념을 구제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원장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다음날 주원장의 수라상을 마왕우가 직접 들고 주원장 앞에 나섰죠. 그런데 술과 고기가 없는 걸 본 주원장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소첩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송 선생을 위하여 재개하고자 술과 고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마왕우가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원장은 송념을 유배 보내는 걸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마왕우도 참 대단한 여걸인 것 같아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마왕우는 주원장의 옆을 지키면서 항상 정확하고 옳은 조언을 올렸으며 주원장은 매우 어질고 현숙한 그녀의 조언을 잘 받아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82년 어느 날 마왕우는 오랜 지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요. 그녀는 태희가 지은 탕약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만약 자신이 그 탕약을 먹고 죽으면 남편이 또 노발대발하며 태희에게 죄를 물어 그를 죽여버릴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약 자신이 죽더라도 태희들에게 벌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죠. 결국 병세가 악화된 마왕우는 죽기 직전 홍무제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널리 현자를 모셔와 그들의 간언을 받아들이고 명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의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매우 비통해하며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마왕우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황후를 더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왕우가 죽고 나자 더 이상 주원장을 말릴 사람이 없어졌고 이후 완전 폭주한 주원장은 숙청에 숙청을 거듭해 숙청의 달인이 될 정도로 신하들에게는 폭군 그 자체의 인물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어느 날 태자였던 주표가 주원장에게 위에 요순 같은 임금이 있으면 아래에 요순 같은 백성이 있는 법이라며 눈 돌아간 주원장에게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주원장은 격분하여 주표를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이에 주표는 황급히 도망가다가 그림 한 장을 떨어뜨렸는데 그 그림은 과거의 전장에서 마왕우가 주원장을 업고 도망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을 본 주원장이 마왕우가 생각이 나서 주표를 잡으려던 걸 멈췄다는 일화도 있죠. 마왕우는 아내로서 남편인 주원장을 물심양면 도와왔고 그런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았던 주원장도 그녀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녀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서달이나 유기, 이선장 같은 뛰어난 신하들이 있기도 했지만 자신을 믿고 항상 독려해주던 든든한 아내가 있었던 것도 주원장이 중원을 통일하고 명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네요. 한국의 대표적인 현모양처로 신사임당이 있듯이 중국에는 마왕우가 현모양처의 표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아내 효자고왕후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국모로 불리는 여인이었는데요. 그녀는 훌륭한 내조와 한 번씩 눈 돌아가는 주원장의 제어까지 해내며 남편을 황제로 만든 킹메이커이자 치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와 함께 투톱으로 꼽히는 내조의 여왕이 또 있는데 그녀는 바로 당태종 이세민의 아내이던 문덕황후 장손씨이죠. 문덕황후 역시 최고의 국모로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녀 역시 훌륭한 인품과 지혜로움으로 남편을 뒷받침해줘 훗날 당태종은 정관지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어냈죠. 오늘은 최고 내조의 여왕인 문덕황후 장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601년 수나라의 장군이던 장손성과 고시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훌륭한 인품을 지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15살에 이세민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4년 후인 617년 시아버지이던 이연이 수나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1년 후인 618년에 황제에 오르자 남편 이세민은 진왕해 자신은 진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이세민과 아주버님이자 태자이던 이건성은 태자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때 그녀는 시아버지인 당고조 이연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한편 고조의 여러 비빈들에게 남편 이세민의 장점에 대해 역설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세민이 이건성을 죽여버린 사건인 현무문의 변이 일어나 이세민이 태자가 되었고 훗날 그가 황제에 오르자 그녀는 황후가 된 것이죠. 이후 문덕황후는 굉장히 남편에 대한 내조를 훌륭하게 해내는데요. 황후가 되기 전부터 검소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황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항상 책을 가까이 했는데 머리를 빗을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태자 이승건의 유모가 태자가 쓸 물건이 부족하다며 많은 물건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문덕황후는 그런 유모에게 태자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덕을 갖추지 못하는 것과 명예를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물건이 적다고 불평을 하는가 라며 유모와 태자를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인으로서 나설 때와 물러설 때도 잘 알고 있었죠. 당태종은 가끔씩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문덕황후를 찾아가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었는데 그녀는 그런 건 여인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라며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했던 것인데요. 다만 당태종의 문제와 비슷한 과거나 역사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에게 힌트를 주었고 남편이 더 훌륭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종이 아끼던 명마 한 마리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자 화가 난 태종은 말을 관리하던 관리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덕황후는 태종에게 옛날 재경공은 아끼던 말을 죽인 양마인을 죽이려고 하자 신하이던 안자가 재경공에게 양마인의 죄를 쭉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양마인의 첫 번째 죄는 말을 죽인 것이고 두 번째 죄는 그로 인해 군주가 살인을 하게 만들어 백성들이 그런 군주를 원망하게 만든 것이다. 세 번째는 주변 제후국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안자의 이야기를 들은 재경공은 이후 양마인의 죄를 사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폐하께서도 이 이야기를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잊으신 건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황후의 이야기를 이해한 태종은 자신의 말을 죽인 양마인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당태종에게 넌지시 조언했던 것이죠. 또한 그녀는 자신을 모시던 궁녀들과 환관들에게도 화도 잘 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남편 당태종은 간혹가다가 별 이유 없이 궁녀들과 환관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녀는 처음엔 당태종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같이 욕하다가 태종의 화가 좀 가라앉았을 때 천천히 궁녀들과 환관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변호해줬다고 하죠. 그러면 당태종도 이성을 다시 찾았는지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궁녀들이나 환관들이 병에 들었을 땐 직접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비를 털어 치료받는데 보태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중년의 궁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혼인까지 시켜달라고 태종에게 요청해 3천여 명의 궁녀들이 궁을 떠나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밑에 사람들을 아끼고 챙길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녀는 후궁들에게도 질투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대해줬는데요. 후궁들이 아팠을 때도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후궁들이 자식을 낳았을 땐 내 자식처럼 예뻐하면서 같이 잘 길러주었다고 하죠. 이런 문덕황후의 행동에 후궁들은 감격하여 그녀를 잘 따랐고 그렇게 안에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태종 역시 집중해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문덕황후가 후궁들을 괴롭혔다면 후궁들은 황제가 죽고 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선 황후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얻었어야 했고 그러려면 신하들까지 황후와 후궁 편으로 갈라지고 그럴수록 정치마저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녀가 따뜻하게 잘 대해주니 신변을 보장받은 후궁들은 굳이 목숨 걸고 궁중암투를 벌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엔 황후의 친정가족들이 득세하는 것도 황실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였는데요. 대개 황후가 되면 자신이 권력을 얻기 위해 외척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오빠나 남동생 아니면 친척들을 요직에 앉힌 뒤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한나라의 여태후도 유방이 죽고 나서 여씨 일족을 요직에 앉혔고 조선의 명성황후 역시 자신의 일족을 고위관리로 임명해 권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덕황후는 달랐는데 그녀는 외척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죠.
그녀의 오빠였던 장손무기는 과거부터 남편 이세민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그를 승상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때 문덕황후는 태종을 찾아가 오빠들과 친척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며 오빠인 장손무기도 승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황후의 말을 듣지 않고 장손무기를 승상으로 삼았는데, 그러자 황후는 오빠에게 스스로 승상 자리를 사양하도록 권했으며 결국 태종도 완강한 황후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말을 따랐다고 하죠. 어쨌든 문덕황후는 외척들이 득세하면 나라가 문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기에 태종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높은 고위 관리에 앉히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당태종이 완전 빡쳐서 난리를 칠 때도 굉장히 위트 있게 제어하기도 했는데요. 당태종은 신하들에게 언제든지 자신에게 직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자 신하들은 당태종 귀에서 피가 났을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직언과 간언을 하며 그를 쪼아댄 것이죠. 툭하면 그러다 폭군된다, 수나라 봐라, 니처럼 하다가는 수나라 꼴난다라며 거의 괴롭힘 수준으로 태종을 쪼우다 보니 태종은 가끔씩 엄청 빡쳐서 난리를 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장 심한 것은 바로 위징이라는 신하였는데요. 위징은 당시 승상이었는데 당태종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정책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위징과 대화를 하다가 열받은 태종이 화가 나서 회의 도중 씩씩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문덕황후는 태종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태종은 위징 그놈이 내가 하려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공식석상에서 나를 모욕하고 있어. 언젠가 그 시골뜨기 늙은이를 죽여버려야겠어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황후는 잠시 물러났다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을 입고 다시 태종 앞에 나타나 브라보를 외치며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후의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본 태종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이에 황후는 가장 어진 황제는 충신의 말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위징같이 그렇게 충언을 해주는 신하가 있다면 폐하와 나라에 정말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태종은 크게 한바탕 웃고는 위징에게 처벌은커녕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자성어 조복진간의 일화가 바로 이세민과 문덕황후의 이 일화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훌륭한 문덕황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천식이 심했던 그녀는 나날이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태종은 그런 그녀를 위해 전국적으로 뛰어난 의사들을 불러 모으기도 했고, 불교와 도교 등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했으며 사면령을 내려 그녀의 병에 차도가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덕황후는 자신 때문에 굳이 그런 일들을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재상이던 방현령이 태종에게 심한 질책을 받고 사직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병석에 누워있던 문덕황후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당태종을 찾아가 방현령은 늘 치밀하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많이 낸 뛰어난 인물이니 그를 버리면 안 된다고 간언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태종은 다시 방현령을 데려와 중용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외척을 중용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연관된 사람들을 처벌하지 마라. 장례는 정말 간소하게 해달라. 충신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고 소인들의 아첨을 멀리해라 라는 유언을 남긴 채 3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가 죽은 이후 태종에게 그녀를 보필하던 궁녀들이 찾아와 책을 한 권 내밀었는데요. 그 책은 바로 문덕황후가 만든 입궁한 아녀자들을 교육시키는 책인 여칙이라는 책이었죠. 그 책을 본 태종은 황후는 매사에 바른 말로 나의 모자람을 채워줬는데 더 이상 그녀의 충언을 들을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후 태종은 궁궐내에 탑을 하나 짓고 나서 시간만 나면 그곳 꼭대기에 올라가 문덕황후의 무덤 쪽을 향해 바라보았다고 하죠. 그러자 위징이 태종에게 어느 쪽을 바라보냐고 물었는데 태종은 문덕황후의 무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징은 전 폐하께서 헐릉을 바라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와중에도 위징은 태종이 아버지가 아닌 아내만 그리워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위징의 말을 들은 태종은 크게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탑을 다 때려 부숴버렸다고 하죠. 확실히 마왕후나 문덕황후나 어질고 훌륭한 인품을 지녔던 황후들은 하는 일도 비슷한 것 같네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아내였던 마왕후와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아내인 문덕황후는 뛰어난 남편을 잘 내조했던 훌륭한 황후들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놀기만 하던 남편을 대신해 직접 나라를 운영했던 최고의 황후로 일컬어지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로 요나라의 소태후이죠. 이 소태후는 이번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고려거란 전쟁에서 나온 요나라 황제 성종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성종이 요나라 최고의 명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소태후 덕분이라는 말이 있기도 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이 소태후는 요나라 최대의 적이던 송나라를 굴복시켰을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철마를 탄 여인 소작이라고 불리던 소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지왕후 그리고 소태후라고 불렸고 이름은 바로 소작이죠. 하지만 어릴 적 불렸던 아명은 소연년이었기 때문에 소연년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을 듯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요나라 2대 황제인 태종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소사원으로 요나라의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죠. 이런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작은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던 덕에 엄청 총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덕분에 한족의 문화까지 공부했으며 심지어 성품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죠. 어느 날 소사온이 소작을 비롯한 3명의 딸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다른 2명의 자매들은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반면 그녀는 굉장히 꼼꼼하게 청소를 하자 그 모습을 본 소사온은 그녀가 훗날 큰 인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바로 자랄수록 미모도 너무 아름다워지면서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새낭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그녀는 결국엔 당시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969년 2월 요나라 황제였던 목종이 사냥을 하고 난 이후 연애 자리에서 만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장에게 죽임당하고 마는데요. 그러자 소사온은 요나라 경종을 옹립해 그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후 경종은 소사온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그의 딸인 소작을 황후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작의 남편이었던 경종은 정사를 돌보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황후가 남편 대신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요나라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3대 황제 세종과 4대 황제 목종 둘 다 제위 도중 살해를 당했으며 서쪽에는 서하, 남쪽에는 송나라, 그리고 동쪽으론 여진과 고려 등 주변에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게 위기에 요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소황후는 겨우 20살의 나이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 생각한 소황후는 거란족 한족 할 거 없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은 후한 대접을 하면서 등용했고 당시 문화의 중심이던 한족의 우수한 제도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점점 내실을 튼튼히 다져갔죠. 황제라는 남편은 노느라 바쁘고 어린 여자의 몸으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 처음엔 어린 여자가 정치를 하는 것에 부정적이던 요나라의 대신들도 결국 그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더욱 그녀를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일은 소황후가 직접 도맡아 일을 처리했으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대신들과 회의를 거쳐 처리하되 경종에게는 결과만 통보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은 소황후가 했지만 그래도 경종도 완전히 손 놓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경종은 아내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고 자신은 놀기만 하게 되죠. 심지어 경종은 소황후의 호칭도 짐이라고 기록하라는 명을 내렸으며 그렇게 소황후가 요나라를 완전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통했던 덕인지 요나라 백성들의 삶은 점점 풍족해졌죠. 마냥 놀기만 좋아하는 경종이 통치를 했다면 요나라의 전성기는 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러던 982년 9월 사냥을 나갔던 경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황후는 태후가 되었죠. 죽기 직전 경종은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소태후의 명으로 처리하라는 조칙을 반포했으며 이후 12살의 어린 나이로 야율융서가 황제로 즉위하는데 그가 바로 요나라 최고의 명군인 성종입니다. 이 성종대의 요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소태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들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도 소태후는 요나라를 통치했는데 매우 엄격하게 성종을 키웠던 덕에 그가 똑바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성종은 매일 글공부와 무예를 익혀야 했는데 한 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술을 마신 성종을 소태후가 직접 매를 들고 훈육하기도 했을 정도로 엄하게 교육을 시켰고 덕분에 그는 요나라 전성기를 이끈 명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대신들도 소태후를 믿고 잘 따랐으며 그 덕분에 본격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나라 조정이 안정이 되려면 많은 인재를 등용해 모든 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소태후는 민족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한족이던 한덕양이라는 인물이었죠. 한덕양은 사실 소태후가 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아버지 소사온이 소작의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혼사가 성사되기 전에 소태후가 입궁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무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덕양은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소태후를 잘 뒷받침해 훌륭히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덕양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소태후의 최측근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면 대개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인재를 등용할 땐 그 사람이 만약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물이거나 정치적으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능력만 출중하다면 소태후에게 적극적으로 천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재들을 고루 등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덕양은 오직 소태후와 나라에 충성을 했던 충직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태후와 한덕양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자 서로 내연의 관계가 되었으며 성종 역시 한덕양을 아버지 대하듯 했다고 하죠. 또한 한덕양의 평소 능력도 뛰어나고 나라를 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조정 대신들도 소태후와 한덕양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고 백성들 역시 그런 그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1004년 소태우는 한덕양에게 황족의 성인 야율씨를 하사하고 이름도 융운으로 바꿨으며 대승상에 임명했죠. 한덕양 외에도 종친 중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야율사진과 야율휴가에게도 굉장히 잘해줘 그들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탄탄하게 만든 소태우는 어린 황제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를 탐내던 자들을 목숨만은 살려주고 모두 조용히 물러나게 하면서 그렇게 요나라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당시까지만 해도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던 한족을 요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이후 한족도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요나라로 넘어오는 한족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자 요나라로 오는 한족 유민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로 인해 요나라 초기에는 얼마 안 되었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소태우가 다스리던 때의 인구수는 그전보다 약 3배나 올랐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자 재정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자 소태우는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란족 한족 할 거 없이 병사들을 모았고 나이 들고 병든 병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강한 정예병 양성을 위해 꾸준히 군사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뛰어난 한족의 문화와 제도도 모두 흡수하였으며 누구든 나라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했죠. 그 덕분에 요나라는 점점 안정도 찾고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춰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태우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병사를 이끌고 전장을 누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우를 철마를 탄 여인 소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 송나라는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연운심 6주를 다시 빼앗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요나라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경종이 죽고 성종이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자 송나라 태종은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면서 연운심 6주를 차지하기 위해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습니다. 이 일을 옹이북벌이라고 부르죠. 연운심 6주는 요나라 입장에서도 대륙으로 향할 수 있는 관문과 같은 요충지였기에 송나라의 북벌을 막기 위해서 소태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진하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송나라가 요나라의 성들을 함락시키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후 소태우가 이끄는 요나라군이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해 보급을 끊어버리고 모든 병력을 집중한 뒤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송군 이곳저곳을 깨부수는 전략으로 송나라를 작살내버렸죠. 그렇게 병력면에서 요군을 압도하고 있던 송군도 점점 병력을 갉아먹히더니 결국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20여 년간 요나라의 강력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4년 소태우는 직접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갔고 불과 2달 만에 요군은 송나라 수도 개봉의 코앞까지 진군해 있었죠.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진종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었는데 결국 사신을 보내 요나라와 화친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태우는 화친 요청에 응하면서 두 나라는 형제의 관계를 맺었으며 전쟁에서 승자와 같았던 요나라는 이후 송나라로부터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받게 되었죠. 이로 인해 재정이 넉넉해진 요나라는 정치와 군사 법률 문화 등을 정비하고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고려와 여진족을 압박했으며 서쪽의 서하까지 굴복시키면서 당시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인 1009년 11월 57살의 나이가 된 소태우는 아들 성종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며 섭정에서 물러났고 다음 달인 12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17살 이후 요나라를 직접 통치하면서 당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걸 보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여걸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황후나 태후보다는 황제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요사에서는 소태우의 개혁 이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탈이 없고 백성들은 행복했고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튼튼해졌으며 관리들은 제 역할에 충실하고 사람을 중시하고 법을 지키면서 내정은 흥성한 모습을 보였다.